이 문제는 오존층의 두께를 나타내는 단위를 알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오존층의 두께는 DOBSON, 줄여서 DU라는 단위로 표시합니다. 이 단위는 지표면과 같은 표준 상태, 직영도 시, 일기압 조건에서 대기 중의 오존을 모두 압축해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을 때 두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준값을 외우실 때는 두께 1mm를 100DU로 환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존 전량이 정상적인 지구 대기에서는 대략 300DU 안팎이며 이 수치가 크게 낮아지면 오존층이 얇아졌다, 즉 오존홀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VA에 OGL은 오존층 두께와 관련 없는 용어이고 PA는 압력의 단위이므로 오존층 두께 단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완전연소에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구하고 여기에 공기비를 곱해 실제 공기량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메탄 1몰은 산소 2몰과 반응하므로 부피비도 1대2입니다. 공기 중 산소는 21%뿐이라 0.21로 나누어 이론 공기량을 구하고 실제로 넣어준 공기의 배수인 공기비를 곱하면 실제 공기량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일산화탄소의 기본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연료 속 탄소가 산소 부족 상태에서 불완 잔연소할 때 생기는 기체로 무색, 무취, 무미이며 물에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대신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힘이 산소보다 훨씬 강해서 몸속에 들어가면 산소 운반을 방해하는 독성을 나타냅니다. 보기 2번은 물에 잘 녹는다고 했는데 일산화탄소는 실제로는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보기 1번, 3번, 4번은 모두 일산화탄소의 실제 성질과 일치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배출가스 중 이산화황을 탄산칼슘로 탈원할 때 필요한 탄산칼슘의 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중유 10톤/hr 중 황이 1%이므로 황의 양은 0.1톤/h입니다. 이 황이 전량 이산화황이 되고 이산화황은 탄산칼슘과 1대1로 반응하므로 두 물질의 분자량 B32, 배 100으로 비례식을 세웁니다. 약 0.3톤/h의 탄산칼슘이 필요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직렬로 연결된 직진장치의 총직진율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1차에서 못 걸은 먼지를 2차가 다시 걸음으로 전체 통과율은 각 단계 통과율의 곱이고 총직진율은 1에서 그 곱을 뺀 값입니다. 1차 직진율은 75%입니다. 2차가 96%로 이미 많이 걸어주므로 1차는 낮은 직진율만 담당해도 전체 99%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흡착은 기본적으로 발열 반응입니다. 특히 물리적 흡착은 반데르발스 힘 같은 약한 결합력으로 붙는 것이라 가역적이고 재생이나 회수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발열 반응이라는 성질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흡착량이 줄어듭니다. 반응이 진행될수록 열이 나는 쪽은 온도를 높여주면 역방향, 즉 탈착 쪽으로 편안히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리적 흡착에서 흡착량이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분압이 높을수록 분자량이 클수록 물리적 흡착이 잘 일어나고 화학적 흡착은 결합력이 강한 만큼 흡착 시 발열량도 더 큽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여과자루 하나가 처리할 수 있는 가스량과 전체 처리 가스량을 비교해서 필요한 자루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루 하나의 여과 면적은 자루를 원통으로 보고 옆면 넓이, 즉 직경 곱하기 파이 곱하기 유효 높이로 구합니다. 여기에 여과 속도를 곱하면 자루 한 개가 처리하는 가스량이 나오고 전체 배출 가스량을 이 값으로 나누면 필요한 자루수가 됩니다. 직경 0.2m, 유효 높이 10둯이니 자루 하나의 면적은 약 10.05제곱미터이고 여과 속도 0.02m/s를 곱하면 초담력 0.201세제곱미터를 처리합니다. 배출 가스량 1200세제곱미터, 분을 초단으로 바꾸면 20세제곱미터에 쓰이므로 20을 0.201로 나누면 약 99.5개, 즉 100개가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총칙에 나오는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기억하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런 용어 문제는 숫자를 서로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으니 하나씩 개응시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기 2번을 보시면 시험 조작 중 즉시란 1분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규정은 30초 이내입니다. 즉시라는 말 자체가 매우 짧은 시간을 뜻하는 것이니 1분처럼 긴 시간이 아니라 30초로 기억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단단은 0.1mg까지 다는 것이고 학년이 될 때까지 건조 또는 강렬한다는 1시간 더 처리했을 때 무게차가 지당 0.3mg 이하인 상태를 말하며 감압 또는 진공의
정리하면 즉시는 30초, 항량은 0.3mg/g, 감압은 15mm 순으로 짝지어 외워두시면 실전에서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세정직진 장치가 먼지를 잡아내는 원리 중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세정직진 장치는 물방울이나 링막에 먼지를 부딪히거나 달라붙게 해서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포집 원리도 관성 충돌, 직접 흡수, 확산작용, 응집작용, 응결 같은 물리적 접촉, 부착 현상들이 중심이 됩니다. 큰 입자는 관성으로 물방울에 부딪혀 붙고 작은 입자는 확산으로 물방울 표면에 다가가 흡수되며 입자끼리 뭉치는 응집이나 수증기가 맺히는 응결도 포집을 돕습니다. 반면 여과작용은 여과직진 장치, 직백 필터처럼 섬유나 여제 사이로 가스를 통과시키며 입자를 걸러내는 별개의 원리입니다. 물을 이용한 세정 방식과는 작동 방식 자체가 다르므로 세정 집진 장치의 포집 원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건조한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가스의 부피 비율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지구 대기에서 수증기를 뺀 건조 공기는 부피 기준으로 질소가 약 7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산소 약 21%, 아르곤 약 0.9%, 이산화탄소 약 0.03% 순이며 나머지 미량 기체가 0.2%를 차지합니다. 이 비율은 화학 반응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안정된 값이라 대기 환경 분야의 기초 상식으로 그대로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분은 질소이므로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광화학 스모그가 잘 생기는 기상 조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광화학 스모그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자외선을 받아 반응하면서 오존 같은 산화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료가 되는 반응성 탄화수소의 농도가 높아야 하고 자외선이 강해야 반응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이 두 조건이 여름철 한낮에 잘 갖춰지지요. 여기에 더해 만들어진 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농도가 쌓여야 스모그로 발전합니다. 그러려면 대기가 잘 섞이지 않는 안정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기가 불안정하면 오히려 오염물질이 위아래로 잘 퍼져 나가 농도가 옅어지므로 스모그 발생에는 불리합니다. 따라서 반응성 탄화수소 농도가 크고 자외선이 강한 기역, 니은이 광화학 스모그의 발생 조건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유해가스 시료 채취 장치를 굴뚝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어 붙일 줄 아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가스가 굴뚝을 빠져나온 뒤 어떤 순서로 처리되어야 정확히 측정되느냐입니다. 먼저 시료 채취관으로 가스를 뽑아내고 여과제로 먼지 같은 고런물을 걸러냅니다. 그 다음 흡수병에서 측정하려는 유해가스 성분을 흡수액에 흡수시키고 건조탑에서 수분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입펌프가 가스를 끌어당기고 가스미터로 흘러간 부피를 읽습니다. 즉 굴뚝에서 나온 가스가 곧바로 측정기나 펌프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역과와 흡수, 건조 과정을 먼저 거친 뒤 마지막에 펌프와 가스미터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벗어나면 먼지나 수분이 섞여 들어가 측정값이 틀어지게 됩니다. 굴뚝 시료 채취관, 여과제 흡수병 건조탑 팝 펌프, 가스미터 순서가 이 원리에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압취를 직접연소법으로 처리할 때 적합한 연소 온도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직접연소법은 압취가스를 연소로에 넣고 고온에서 태워서 압취물질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산업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압취물질은 잘 분해되지만 온도를 무작정 올리면 공기 중 질소와 산소가 반응해 질소산 화물이 새로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140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오히려 NOx 발생량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납니다. 이런 이유로 압취 성분을 충분히 산화시키면서도 NOx 생성은 억제할 수 있는 적정 온도, 즉 700에서 800도 정도가 직접연소법의 일반적인 연소 온도로 요구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유기물의 이론적 산소 요구량을 반응식으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표종분해 산물이 이산화탄소, 물, 질산으로 주어졌으니 원자수를 맞춰 완결 반응식을 세우면 C2H5NO2 1몰에 산소 3.5몰이 필요합니다. C2H5NO2 75g에 산소 112g이 필요하니 2배인 150g이면 산소도 2배인 224g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산성비와 관련된 국제협약, 피해 사례, 원인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원인물질부터 보면 산성비는 대기 중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빗물과 반응해 황산, 질산 같은 강산을 만들면서 내리는 비입니다. 염산도 산성비의 원인물질에 포함됨이 섭번에 맞는 설명입니다. 피해 사례로는 독일 슈바르츠발트의 나무 고사연사,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과 아크로폴리스 유적의 부식이 대표적인 산성비 피해로 꼽힙니다. 그러니 1번과 3번도 옳은 설명입니다.
문제는 2번입니다. 바젤협약은 산성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의 후원으로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유해 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거래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산성비를 막기 위한 협약이 아니라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는 협약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산염류 혐기성 슬러지상 UASB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UASB는 분뇨나 폐수가 반응 조합으로 들어와 위로 흐르면서 바닥에 형성된 혐기성 미생물 슬러지층을 통과하며 발효, 분해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교반 장치나 여제가 없어도 되므로 설치비와 유지비가 적게 들고 수리협적 체류 시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어 반응조 부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 체류 시간을 길게 조절하면 농도가 낮은 유기성 폐수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슬러지 농도가 높아질 때입니다. 슬러지층이 두꺼워지고 농도가 높아지면 상승하는 폐수 흐름에 슬러지와 미생물이 함께 딸려 올라가 반응조 밖으로 유실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고형물 농도가 높아도 유실 염려가 없다는 설명은 UASB의 특징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슬러지 소화율을 구하는 공식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소화가 진행되면 유기물이 분해되어 가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남은 슬러지에서는 무기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화율은 유기물 함량이 아니라 무기물 함량의 변화로 계산합니다. 소화율은 소화 전과 후의 무기물 대 유기물 비율을 비교해서 구합니다. 소화 전에는 무기물이 유기물의 0.25배에 불과했는데 소화가 진행되면서 유기물이 줄어들어 그 비율이 2까지 커진 것입니다. 이 변화량을 소화 후 비율로 나누어 100분 1로 나타내면 75%가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여러 경도 유발 금속이온이 함께 있을 때 총 경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경도는 칼슘이온, 마그네슘이온 같은 플러스 이가 금속이온을 모두 탄산칼슘 기준으로 환산에 더한 값입니다. 각 이온의 농도를 당량으로 나눈 뒤 탄산칼슘 당량 50을 곱합니다. 칼슘이온 당량은 20, 마그네슘이온 당량은 12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산화지법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산화지법은 연못처럼 넓고 얕은 곳에 폐수를 가두어 자연 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물속의 조류인데 조류가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산소를 호비성 미생물이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폐수가 처리됩니다. 그런데 광합성은 빛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즉 햇빛이 조류의 광합성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느냐를 좌우하고 이것이 곧 산소 공급량과 미생물의 분해 능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강할수록 조류의 광합성이 활발해지고 산소 발생량이 늘어나 오염물질 제거 효율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반면 산화지의 표면 모양이나 물의 색깔, 바닥 회깁자 모양은 광합성이나 산소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요인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서 페놀류를 측정할 때 시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얼마나 오래 둘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페놀류는 공기 중이나 미생물 작용으로 쉽게 산화, 분해되는 성질이 있어서 시료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두면 농도가 금방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산화를 막고 미생물 활동을 억제하는 두 가지 조치를 같이 해줍니다. 먼저 인산을 넣어 pH를 4이하로 낮추어 산성 상태로 만들고 여기에 황산구리 1g의 시료 1리터당 첨가합니다. 인산은 페놀이 분해되는 반응을 억제하고 황산구리는 미생물의 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사도냉장 보관까지 더하면 최대 28일까지 시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기 1번은 용존산소 측정 시 쓰는 보존법이고 2번은 여과 후 냉장 보관으로 다른 항목의 방법이므로 페놀류와는 맞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스토크스 법칙이 실제로 어떤 침전 공정에 적용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스토크스 법칙은 하나의 입자가 다른 입자와 부딪히지 않고 홀로 가라앉는 중력 침강, 즉 독립침전을 설명하는 식입니다. 물속에 떠있는 입자가 비교적 낮은 농도로 흩어져 있어서 서로 간섭 없이 자유롭게 가라앉는 상황이라야 이 법칙이 잘 들어맞습니다. 이런 조건에 가장 가까운 공정이 침사지와 1차 침전지입니다. 유입수에 섞여있던 모래나 큰 입자, 부유물질이 아직 뭉치거나 반응하지 않은 상태로 각자 가라앉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1차 소화조는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 공정이고 살균조는 화학적 소독 공정이며 포기조는 산소를 공급해 미생물을 증식시키는 생물 반응 공정입니다. 모두 입자의 단순 중력 침강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스토크스 법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곳은 2차 침전지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용존산소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불순물 농도가 높을수록 산소가 잘 녹지 못해 용존 산소량이 줄어듭니다. 또 이미 녹아있는 산소가 적을수록 용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문제는 흐름 상태입니다. 난류에서는 물이 불규칙하게 뒤섞이며 공기와 맞닿는 표면이 계속 새로 생겨 산소 용해도가 오히려 높아집니다. 반대로 잔잔한 층류에서는 접촉이 제한적이라 용해도가 낮습니다. 그러니 난류일 때 용해도가 낮다고 한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특정 업종의 폐기물에서 주로 검출되는 중금속 성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크롬륨은 도금, 특히 크롬륨 도금 공정과 피혁 제조, 색소 방부제, 약품 제조업 폐기물에서 주로 검출됩니다. 가죽을 모두질할 때 크롬륨 화합물을 많이 쓰고 도금 공정에서도 크롬륨이 핵심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의 폐수납 폐기물에 크롬륨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나머지 보기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비소는 유리, 도자기 제조와 의약품, 몽약의 제조 및 운반, 저장 과정에서 폭로되고 카드뮴은 아연광석을 채권하거나 재련하는 과정에서 부선물로 생기며 수은의 석탄과 석유를 태울 때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렇게 업종과 성분을 잡지어 외워두시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도 바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상 유가크롬륨의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측정하는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유가크롬륨이 다이페닐카바자이드라는 시약과 만나 색을 띠는 착화합물을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물속의 유가크롬륨 농도가 낮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니 발색 반응으로 진한 색을 만들어낸 뒤 그 색의 진하기, 즉 흑광도를 측정해서 농도를 역산하는 방식입니다. 산성유맥에서 유가크롬륨과 다이페닐카바자이드가 반응하면 적자색의 착화합물이 생성되고 이 착화합물의 흑광도를 540나노미터 파장에서 측정하여 유가크롬륨을 점령합니다. 253.7나노미터는 수울램프의 자외선 파장으로 다른 항목과 혼동하기 쉬운 숫자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색은 적자색, 파장은 540나노미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활성슬러지법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활성슬러지법은 폭기조에서 미생물을 잘 활동시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방식이라 BOD와 SS의 제거율이 높고 처리수 수질도 양호합니다. 미생물을 물속에 넣고 공기를 불어넣어 처리하다 보니 밀폐된 구조로 운영할 수 있어 악취나 파리 발생이 적고 발도의 여산이나 원판 같은 큰 구조물이 필요 없어 설치 면적도 적게 듭니다. 다만 미생물 덩어리인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고 운전 조건이 나빠지면 슬러지가 가라앉지 않고 부풀어 오르는 슬러지 팽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숙련된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들, 즉 BOD, SS 제거율이 높고 악취, 파리 발생이 적으며 설치 면적이 작고 슬러지, 팽화와 슬러지 생성량이 많다는 특징이 모두 활성슬러지법의 장단점과 일치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응집을 위한 약품 교반 실험, 즉 자 테스트의 진행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테스트는 실제 정수장에 응집제를 넣기 전에 몇 개의 비커에 원수를 담아 최적의 응집제 주입량을 미리 찾아보는 실험입니다. 그러니 순서도 실제 정수 처리 과정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각 비커에 농도를 달리한 응집제를 주입합니다. 그 다음 급속 교반으로 응집제와 원수를 빠르게 섞어 미세한 플룩을 형성시키고 이어서 완속 교반으로 천천히 저어 플룩을 크게 키웁니다. 교반이 끝나면 일정 시간 정지시켜 플룩을 가라앉히고 마지막으로 위에 남은 맑은 우린성 쟁소를 채취해 탁도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가장 탁도가 낮게 나온 비커의 주입률이 최적 주입률이 됩니다. 정리하면 응집제 주입, 급속 교반, 완속 교반, 정치 침전, 상징수 분석의 순서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호수나 저수지에서 물의 깊이에 따라 나타나는 수온성층의 구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수온성층은 표수층, 수온약층, 심수층 이렇게 세 층으로 나뉩니다. 표수층은 표면 쭉 물로 햇빛을 받아 따뜻하고 바람에 의해 혼합이 잘 이루어지는 층입니다. 그 아래 수온약층은 깊어질수록 수온과 밀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중간대이고 가장 아래 심수층은 낮은 온도가 그대로 유지되며 혼합이 어려워 산소가 부족한 현기성 조건이 형성되는 층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표수층, 수온약층, 심수층은 모두 실제 존재하는 수온성층 구분에 해당하지만 변수층이라는 용어는 수온성층 구분에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경도가 물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경도는 물속의 칼슘이온, 마그네슘이온 등이 황산이온, 질산이온, 영수이온, 야프렌, 영구경도, 탄산염과 결합하면, 탄산염과 결합하면
탄산경도인 일식경도가 됩니다. 나트륨이온은 원래 경도 유발 이온이 아니지만 농도가 높으면 경도와 비슷하게 작용하므로 유사경도라 부르지요. 문제는 보기 2번입니다. 경도가 높은 물을 가열하거나 오래 흘려보내면 배관 내부에 물때가 쌓입니다. 이 스케일은 열전도율을 떨어뜨리고 관 안쪽 단면을 좁혀 풍수저항을 오히려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경도가 높은 물은 식수는 물론서며 제지 같은 정밀한 공업용수로도 부적합합니다. 풍수저항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활성 슬러지법에서 수온에 따른 미생물 성장 속도 변화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활성 슬러지 내 미생물도 우리 몸의 효소처럼 온도가 오르면 대사가 활발해져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다만 그 증가폭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수온 35도까지는 온도가 10도 오를 때마다 성장 속도가 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10도에서 20도로 20도에서 30도로 오를 때마다 각각 2배씩 늘어나는 것이지 10배나 32배처럼 급격히 뛰는 것이 아닙니다. 이 2배 법칙은 미생물 반응뿐 아니라 여러 생화학 반응에서도 흔히 쓰이는 온도 계수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하수의 특성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지하수는 땅속 지층을 오랜 시간 천천히 통과해 오면서 여과되기 때문에 지표수보다 미생물이나 오염물이 적고 깨끗한 편입니다. 대신 흙과 안반을 지나면서 무기물이 많이 녹아들어 경도나 무기염류 농도는 오히려 높아집니다. 또한 땅속 깊이 있어 대기온도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연중 수온이 거의 일정합니다. 이런 이유로 계절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온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문제의 지문처럼 무기물이 풍부하면서 지표수보다 깨끗하고 연중 수온 변화가 적어 온도가 거의 일정하다는 특성은 모두 지하수를 가리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염소 소독 시 생기는 물질들의 살균력 크기 순서를 기억하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액체 염소를 물에 주입하면 유리잔류염소인 차하염소산과 차하염소산 이온이 생기고 여기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있으면 결합잔류염소인 클로라민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에서 살균력이 가장 강한 것은 정기적으로 중성인 차염소산입니다. 세균의 세포막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차염소산 이온은 음이온이라 세포막에 접근하기 어려워 살균력이 떨어지고 클로라민은 결합형이라 살균력이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살균력은 차염소산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차염소산 이온 반마지막이 클로라민 순으로 정리됩니다. 참고로 소독제 전체로 보면 오존이 이보다도 더 강력한 살균력을 가집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레이놀즈 수를 구성하는 인자를 정확히 알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레이놀즈 수는 유체 흐름이 측류인지 난류인지를 구분해주는 무차원수입니다. 식을 보시면 유체의 밀도, 평길 속도, 입자의 지름, 점성계수 이렇게 이 가지가 관계인자입니다. 즉 유체의 점도와 입자의 지름, 입자의 속도는 모두 레이놀즈 수를 결정하는 요소이지요. 반면 액체의 비표면적은 단위 부피나 질량당 표면적을 나타내는 값으로 레이놀즈 수 계산식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별개의 물성치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해수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확히 알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해수는 pH 8.2 안팎의 약알칼리섬을 띠고 주요 성분들의 농도 비율은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나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반면 염분 자체의 총량은 증발이 활발한 적도 부근에서 높고 강수와 담수 유입이 많은 남북 극지방에서는 다소 낮게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마그네슘 칼슘비입니다. 해수 속에는 칼슘보다 마그네슘이 더 많이 녹아 있어서 마그네슘 칼슘비가 담수보다 크다는 점은 맞지만 그 크기가 300에서 400의 1을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해수의 마그네슘 칼슘비는 3에서 4 정도 수준이며 이는 담수보다는 크지만 보기 4번에서 말한 300에서 400과는 자릿수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이고 답은 4번입니다. 중화접점에서 산과 염기가 정확히 중화될 때 필요한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중화될 때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당량수가 같아지므로 몰농도가 아니라 노말농도로 식을 세웁니다. 황산은 이가 산이라 1몰이 2노르말이 되고 수산화나트륨은 이가 염기라 2몰이 1노르말입니다. 산 쪽과 염기 쪽의 당량을 같다고 놓고 풀면 수산화나트륨은 20ml가 필요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몰농도를 ppm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ppm은 용액 100만 지중 용질의 그램수이므로 용질 질량을 용액 질량으로 나눈 뒤 10의 입제곱을 곱합니다. 0.1몰 수산화나트륨은 용액 1리터에 수산화나트륨 0.1몰이 든 것이고 분자량이 40g/몰이므로 용질은 4g입니다. 묽은 수용액이라
1리터의 질량은 물과 같은 1000g으로 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슬러지의 함수율이 바뀔 때 용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농축 전후로 고용물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고용물량은 용적의 고형물 비율을 곱한 값이므로 농축 전후를 같다고 놓습니다. 함수율이 4%포인트만 줄어도 용적은 1 나누기 3로 크게 줄어드는데 슬러지 대부분이 물이라 고형물 비율이 조금만 늘어도 부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슬러지 계량, 즉 컨디셔닝의 목적과 방법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슬러지는 그 자체로는 물을 잘 안 빼놓습니다. 그래서 탈수를 하기 전에 슬러지의 탈수 특성을 좋게 만들어주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계량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세척, 약품 처리, 열 처리입니다. 세척은 슬러지 속의 알칼리도 성분을 씻어내 약품 소요량을 줄이고 탈수가 잘 되도록 돕는 방법이고, 약품 처리는 응집제 등을 넣어 입자를 뭉쳐 탈수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열 처리는 슬러지를 가열해 세포 구조를 파괴하고 결합수를 자유수로 바꿔주어 탈수가 쉬워지게 합니다. 반면 관성 분리는 입자의 관성 차이를 이용해 크기나 밀도가 다른 물질을 물리적으로 분리해내는 집진이나 선별 방식이지 슬러지의 탈수 특성 자체를 개선하는 계량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계량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성 분리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퇴비와 공정을 관리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퇴비와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이므로 미생물이 활발히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크기가 들쭉날쭉하면 공기와 수분이 고르게 닿지 않아 분해가 느려지므로 원료는 크기를 고르게 파쇄한 뒤 숙성시켜야 합니다. 온도도 미생물을 죽이는 90도 같은 고온이 아니라 분해 미생물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45에서 65도 범위로 유지해야 하고, 수분도 100%에 가깝게 적셔버리면 산소가 통하지 않아 오히려 부패함으로 50에서 65% 정도가 적당합니다. 분해 과정은 호기성 반응이라 산소를 계속 소비합니다. 가만히 두면 내부 산소가 고갈되어 현기성 부패로 바뀌므로 규칙적으로 교반해 산소를 보충해야 호기성 분해가 유지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건조 전후 폐기물의 무게 변화를 함수율 개념으로 풀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건조 과정에서 물은 증발해 날아가지만 고형분의 양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건조 전과 후의 고형분 무게가 같다는 점을 이용해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함수율이 40%라는 것은 고형분이 60%라는 뜻이고, 함수율 20%면 고형분은 80%입니다. 처음 무게를 1이라 하면 고형분은 0.6이고 나중 무게를 x라 하면 고형분은 0.8x입니다. 두 고형분 양이 같으므로 0.6은 0.8x가 되어 x는 0.75, 즉 원래의 선나누기 사이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관거수거 방식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관거수거는 쓰레기를 배관속에 넣고 공기압력이나 진공을 이용해 자동으로 처리장까지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직접 손대는 과정이 줄어드니 자동화, 무공해화가 가능하고, 큰 쓰레기는 관이 막히지 않도록 미리 파쇄, 압축 등의 전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또 땅속에 관을 매설하는 방식이라 한번 설치하면 경로를 바꾸기 어렵고 설치비도 많이 듭니다. 문제는 회수 부분입니다. 관건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쓰레기가 배관 속을 빠르게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잘못 투입된 물건이 있어도 다시 꺼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회수가 용이한 것이 아니라 곤란한 것이 관거, 수거의 단점입니다. 따라서 잘못 투입된 물건에 회수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매립지 가스 생성 리 단계의 특징을 순서대로 아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매립 초기 한 단계는 남아있던 공기 때문에 호기성 단계로 산소가 소모되며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산소가 다 소모되면 부단계인 현기성 비메탄 단계가 되는데 아직 메탄은 없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대가 됩니다. 이후 세 단계에서 메탄이 생성되기 시작하고 이 단계에서 메탄, 이산화탄소 한 명이 거의 일정한 정상 현기 상태로 안정됩니다. 보기 2번은 두 단계를 호기성 전이 단계이며 질산이온과 산화라고 했는데 이미 산소가 소모된 현기성 단계이고 질산이온은 오히려 환원됨으로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연소실의 열 발생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열 발생률이란 소각로 연소실 부피 1세제곱미터가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열을 감당하는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폐기물이 태워지며 나오는 총 열량을, 분모에는 연소실의 부피를 놓고 나누면 됩니다. 먼저 8호 6톤을 8시간 동안 태운이 시간당 처리량으로 바꿔주고 여기에 발열량을 곱해 시간당 총 발열량을 구한 뒤 연소실 용적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단위를 하루 기준에서 시간 기준으로 맞추는 과정만 놓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 계산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RDF, 즉 폐기물 고형연료의 구비 조건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RDF는 쓰레기를 압축, 선연해서 연료로 쓰는 것이므로 연료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려면 태우기 편하고 오래 안정적으로 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함수율, 즉 수분 함량이 낮아야 합니다. 물기가 많으면 연소 효율이 떨어지고 열량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량은 높을수록 재의 양은 적을수록 좋은 연료입니다. 성분 배합도 균일해야 일정한 품질로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합니다. 보기를 보면 함수율이 높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원리와 반대입니다. 함수율은 낮아야 좋은 RDF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쓰레기 발생량 조사 방법 중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거 차량의 대수를 세어 부피를 파악한 다음 여기에 쓰레기의 겉보기 비중, 증밀부를 곱해 중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차량 대수만으로는 부피밖에 알 수 없으니 밀도를 곱해야 비로소 무게로 바꿀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기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물질 수집법은 시스템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질의 양을 따져 발생량을 추정하는 방법이고 직접 계근법은 중간 적하정이나 중계 처리장에서 쓰레기를 직접 저울에 달아 무게를 재는 방법입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차량 대수, 조서와 밀도를 곱해 중량으로 바꾸는 방식은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의 정의 그대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매립지 차수시설의 재료별 특성을 아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점토는 값이 싸고 오염물질을 흡착, 점화하는 기능도 있어 널리 쓰이지만 다져서 시공해야 차수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측면이 급경 쌓이거나 집안이 고르지 않으며 다짐이 균일하지 않아 부든 치마가 생기기 쉬워 급경사면엔 점토를 차수제로 쓰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점토가 어떤 집안에도 효과적이고 부든 치마가 없다고 한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벤토나이트 혼합으로 차수섬을 높이거나 연직 차수막, 합성수직의 차수막을 쓰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1인 1일 폐기물 발생량을 구하는 기본 계산 문제입니다. 1인 1일 발생량은 전체 발생량의 인구수와 기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즉 톤 단위 연간 수거량을 킬로그램로 바꾼 뒤 인구수와 365일로 나누면 됩니다. 분자에서 단위를 킬로그램로 통일하는 것과 분모에서 인구와 일수를 함께 곱해주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부피와 밀도로 주어진 쓰레기 발생량을 무게로 바꾼 뒤 트럭 적재량으로 나누어 필요한 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부피의 밀도를 곱해 하루 무게를 구하고 이를 트럭 한 대의 적재량 5톤으로 나눕니다. 발생량의 단위를 반드시 무게로 맞춘 뒤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압축비 계산 공식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압축비는 압축 전 부피를 압축 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쓰레기의 무게는 압축 전이나 후나 같으므로 부피는 밀도에 반비례해서 정해집니다. 즉 밀도가 낮을 때는 부피가 크고 압축해서 밀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작아지는 것이지요. 같은 무게 1톤을 기준으로 밀도로 나누어 부피를 구한 뒤 압축 전 부피를 압축 후 부피로 나누면 압축비가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약 2.1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보일러 부속 장치 중 폐열을 급수 예열에 쓰는 장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연료를 태우고 나온 연소가스는 굴뚝으로 빠져나가기 전까지도 상당한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잉여열을 버리지 않고 보일러 급수를 미리 데우는 데 쓰는 장치가 절탄기입니다. 급수를 예열해서 넣으면 찬물이 그대로 보일러 드럼에 들어갈 때 생기는 급격한 온도차, 즉 열응력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물을 데우는 데 드는 연료도 절감되니 보일러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름 그대로 연료를 절약한다는 뜻에서 절탄기라 부릅니다. 참고로 과열기는 짐기를 더 데워 과열 짐기로 만드는 장치이고 제열기는 터빈을 거친 짐기를 다시 가열하는 장치이며 공기예열기는 연소형 공기를 예열하는 장치입니다. 급수를 예열하는 것은 절탄기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소각로에서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이른바 3, T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소각 과정에서 폐기물이 완전히 타려면 세 가지가 함께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연소가스가 고온에서 충분히 머물러야 유기물이 다 타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됩니다. 다음은 온도입니다. 연소실 온도가 충분히 높아야 반응이 끝까지 진행되고 다이옥신 같은 미연소 물질이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혼합입니다. 연료와 공기가 난류를 일으키며 골고루 섞여야 산소 공급이 충분해져 불완전 연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시간, 온도, 혼합의 앞글자를 따서 3, 마카이카를 따서 3, T라고 부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 시료를 나누어 채취하는 방법 중 구회법을 알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구회법은 대시료를 네모꼴로 얇고 균일한 두께로 판 다음 가로와 세로로 여러 등분하여 격자 모양의 덩어리로 나누고 그 각 칸에서 골고루 조금씩 쥐어 섞어서 하나의 시료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보기에서도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으로 20개 덩어리를 만들고 각 부분에서 균등량을 쥐어 혼합했으니 정확히 이 절차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원추사분법은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았다가 눌러 4등분에 마주보는 두 부분을 취하는 방식이고 교호사법은 삽으로 교대로 떠서 양쪽에 번갈아 쌓는 방식이라 격자로 나누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메리츠 복토, 즉 덮개 시설을 왜 설치하는지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입니다. 복토는 쓰레기를 다져 넣은 뒤 그 위를 흙으로 덮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흙층을 씌우면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아주고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도 억제해줍니다. 또 쥐나 파리 같은 해충, 그리고 새나들 짐승이 쓰레기에 접근해 번식하는 것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식물 성장은 이 복토의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매립지에서는 식물의 뿌리가 깊이 뻗어 차수막이나 복덕층을 손상시키면 침출수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식물 성장을 촉진하기보다는 억제하거나 관리하는 방향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악취 억제, 해충 및 야생동물 번식 방지, 비산 방지는 모두 복토의 목적에 해당하지만 식물 성장의 억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리상 유의점에 가깝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쓰러지 처리 계통도의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쓰러지는 대부분 물로 된 걸쭉한 찌꺼기라 먼저 물을 빼고 피를 줄이는 농축을 합니다. 다음은 안정화로 유기물을 소화시켜 부패, 악취, 병원균 문제를 없앱니다. 그 다음이 계량으로 화학약품 등으로 탈수가 잘 되도록 성질을 미리 바꿔줍니다. 이어서 탈수로 물을 짜내고 소각으로 최종 감량한 뒤 남은 잔자를 매립 등으로 최종 처분합니다. 정리하며 농축, 안정화, 계량, 탈수, 소각, 처분 순서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수거효율 지표인 MHT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쓰레기 1톤을 치우는데 근 작업인시로 분자의 총 작업인시, 분모의 연간 발생량을 놓고 나눕니다. 여기서 함정은 날짜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쓰레기는 365일 내내 나오지만 수거 작업은 310일만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정 폐기물 중 부식성 폐기물의 판정 기준 수치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폐기물 관리 법령에서는 액체 상태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산성이 강한 것은 폐산, 알칼리성이 강한 것은 폐알칼리로 구분해 지정 폐기물로 관리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는 폐산이 2.0 이하, 폐알칼리가 12.5 이상입니다. PFO 8력 98려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폐산은 중성에서 훨씬 아래로 내려간 강산성 쪽에, 폐알칼리는 중성에서 훨씬 위로 올라간 강알칼리성 쪽에 있는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참고로 폐알칼리에는 수산화칼륨과 수산화나트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폐산은 pH 2.0 이하, 폐알칼리는 pH 12.5 이상이 정답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투과 손실로부터 투과율을 거꾸로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투과 손실은 투과율의 로그를 취한 값이므로 공식을 세워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TL은 32를 넣으면 32는 10로그 2 되고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로그는 3.2가 됩니다. 이는 로그는 마이너스 3.2라는 뜻이므로 투과율은 10의 마이너스 3.2 제곱입니다. 지수 마이너스 3.2를 정수부와 소수부로 나누어 10의 마이너스 4제곱 곱하기 10의 0.8 제곱로 계산하면 10의 0.8 제곱 2 약 6.3이 되어 답이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진동수 범위, 즉 가청주파수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귀는 모든 진동수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리로 인식합니다. 그 범위가 바로 20에서 2만 헤르츠입니다. 20Hz보다 낮은 소리는 초저주파음이라 하여 귀로는 못 듣고 진동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고 2만 헤르츠보다 높은 소리는 초음파라 하여 역시 사람 귀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단위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보기 3번처럼 KHz 단위를 쓰면 숫자가 1100 커지므로 완전히 다른 범위가 되어 틀린 보기가 됩니다. 가청주파수는 반드시 Hz 단위로 20배에서 2만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인 SON의 정의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음의 크기는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소리의 세기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그 기준이 되는 순음의 주파수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람 귀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표 주파수인 1000Hz 순음을 기준으로 삼아 이 순음의 음색이 레벨 40dB,
지금의 크기 레벨 40phon을 1son으로 정의합니다. 정리하면 1000Hz 수는 40phon이 곧 1son이며 표시기호는 S단위면 SON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음영 파워 레벨을 구하는 공식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PWL은 음영 파워를 기준 음영 파워와 비교해 로그로 나타낸 값입니다. 여기서 WP는 대상 음영 파워, W0는 기준 음영 파워로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버버블의 9%의 ETT를 씁니다. 문제의 음영 파워 0.1W의 ETT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로그 값을 구할 때는 분자와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정리하며 지수만 10에 곱해주면 되니 계산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소음 측정 시 지켜야 할 기본 조건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때 측정자의 몸이 소음계 마이크로폰 가까이 있으면 몸에 부딪혀 반사되는 소리 때문에 실제 소음보다 크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사음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정해놓은 것입니다. ES 3302.1 B 배출화용 기준 중 소음 측정 방법의 측정 조건에 따르면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 수치는 원리 이해보다 규정값 자체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빠릅니다. 답은 4번입니다.